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강사 변종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첫 시간 혁신과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혁신이 뭡니까? 혁신 뭔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혁신과 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제 바깥쪽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날씨도 변하고 있고요, 기온도 변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뭇잎 색깔도 변하고 있고 사람들 입는 옷도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패션 트렌드도 또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의 차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변하는 건데 혁신이 뭐냐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한 거,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맞는 이야기는 한데, 자, 이 혁신이 일반적인 변화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혁신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해서 변할까요? 그 방향은 바로 사람입니다. 기업에서는 고객이에요. 고객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변하는 게 이 혁신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자, 고객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변하는데 누구보다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게 뛰어나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고객. 두 번째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보다 내가 고객을 향해서 더 빨리 변하는가? 더 뛰어나게 변하느냐? 우리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품질이 더 뛰어나냐? 더 빨리 변하느냐? 생산성이 더 뛰어나느냐? 납기가 더 뛰어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고객과 경쟁자. 근데 이 혁신이 제가 그 기업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TPX 혁신, TPM 혁신, 식스시그마 혁신, 이 분야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러한 공장 운영뿐만 아니라 제품이 완전히 바뀌고 사업 모델이 바뀌고요. 또 기업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교육 체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정치 체계가 바뀌고요. 이 ICT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의료가 바뀌고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사회 전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혁신, 혁명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뭡니까? 고객과 경쟁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그죠? 원힐 전동 모터입니다. 근데 2012년 무렵에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예, 맞추시는 분이 1%도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변형된 형태로 그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한번 보면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원힐 전동 모터라든지 킥보드의 원래 원형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25년 전에 출시된 세그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세그웨이라는 제품이 그 첫 제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이죠. 이 세그웨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술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지금 바퀴가 두 개인데 왜 쓰러지지 않는 거지? 잘못하면 둘이 부딪힐 것 같은데 왜 부딪히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맨 앞에 사람이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사람만 운전해서 가게 되면은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 다음에 GPS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내비, 지도를 연결하게 되면은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20년, 25년 전에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세그웨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교통수단은 이와 같은 개인 교통수단으로 전부 바뀔 것이고
그 첫발을, 혁신적인 첫발을 우리 세그웨이가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도로는 우리 세그웨이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2012년도에 이런 원힐 전동 모터라든지 킥보드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세그웨이라는 제품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죠? 저는 가끔 본 것 같아요. 독일 하노버 전시회 가면은 그 전시장 회장이 아주 넓으니까 거기서 타고 다니는 모습들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SF 영화 좋아하는데 스타트랙 보면요, 스타트랙 우주선 안에서 이거 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제품,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 이 제품은요, 아주 뛰어난 발명품이긴 했지만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제품은 되지 못했던 거죠. 발명품과 혁신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명품은 그냥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난 거고요. 혁신 제품은 거기에 혁신의 주자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고객이 사는 제품입니다. 고객이 사야지 뭡니까? 혁신 제품이 되는 거죠. 고객이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그웨이를. 왜 외면하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그웨이의 실패 이유는 뭘까요? 한 10가지, 10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세그웨이 부피가 큽니다. 그죠? 이 세그웨이를 탈 수 있는 도로는 어디에서 탈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죠?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도로가 없었던 거예요. 자동차 도로 당연히 안 되고요. 인도 안 되고요. 자전거 도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 원동기, 모터가 달려있는 탈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이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랬어요. 중국 같은 나라 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電動車다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죠.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이 세그웨이를 주교통수단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주차해 놓을까요? 주차할 장소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결정적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는 이 세그웨이 한 대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약 20년, 25년 전에. 100만 원, 200만 원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두 가지 모델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보급형 모델과 고급 모델. 보급형 모델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가치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약 1,000만 원. 고급형 모델은 약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내고 이 세그웨이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나타나 그랜저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소나타 그랜저 타시겠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7년 전쯤에 중국으로 매각됩니다. 예. 중국으로 매각돼서 중국에서 소형 버전,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보급형 모델이 한 4, 50만 원, 고급형 모델이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 혁명, 둘 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고객과 경쟁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고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도 너무 기술 중심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독일에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독일은 너무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기술 중심으로 전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동력, IT 기술, ICT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학자들이 기술이 아니라 이 생산 체계, 산업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체계가 이렇게 변해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또
그 강사의 직관으로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고객과 사람이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체계와 사람의 변화, 고객들의 변화를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요, 기술적으로는 전기기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처음으로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드는데 사람이 땅땅땅땅 때려서 만들던 것을 이때부터는 뭡니까? 땅땅땅땅 때리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편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생산성도 한 2배, 3배 정도 오르긴 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의 공방에서 만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산품을 쉽게 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전기 동력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히 들어서 아시는 컨베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죠? 자, 이 시대가 되면은 이 호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호미를 만들 수 있는 금형이란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미 원자재 쇳덩어리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이 금형으로 한 방 꽝 때려버리면 호미가 만들어져요. 쇳자루가. 거기에다가 손잡이만 연결하면은 호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호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불과 3초, 5초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생산성이 수십 배 올라갑니다. 자, 이 가공뿐만 아니라 조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자동차를 만들 때 한 공장에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설계도 같이 하고 가공도 같이 하고 조립도 같이 합니다. 일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요. 그래서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한 공장에서 한 달에 한두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대량 생산 체계가 돼요. 설계하는 사람, 각 부품을 가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립하는 사람 전부 나뉘어지고요. 조립 공정에서는 이 조립 공정도 어떻게 해요? 한 3분짜리 작업으로 수천 개의 작업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3분짜리 작업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작업자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이 3분짜리 작업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산을 하니까 자동차 만드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이 공산품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이 적게는 3배, 5개, 많게는 10배, 20배까지 생산성이 올라가 버립니다.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30%가 떨어집니다. 물건 가격이 30%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죠.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이번에는 공장에서 바잉 파워가 생깁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한 번 살 때 원재료를 100개분 구매하는 거하고 1000개분, 10,000개분 구매하는 거하고 단가 협상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2차 산업혁명이 끝날 쯤이 되면, 자, 미국에서는 이 2차 산업혁명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완성이 돼 버리거든요. 자, 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차 산업혁명 대비.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 이 시대는 뭡니까?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지금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에 약 1억, 2억 정도 했던 자동차 가격이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포드의 T형 모델 2,500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3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진다. 이게 체감이 잘 되십니까? 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이 공산품의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격보다 최소 3배에서 5배가 비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근데 그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불과 10년, 20년 만에 모든 공산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공산품 세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 80% 세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영원히. 예.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가요. 예. 자,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삽니다. 이제 싸니까요. 막 사는 거죠. 없어서 못 팝니다. 자, 사람들은 돈은요,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요. 예. 이 시대가 20년, 30년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샀는데 나중에는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 회사가 여러 군데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요, 물건을 골라 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요,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쓰는 불량이 없는 제품을 사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단순히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내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노트북, 내 용도에 맞는 핸드폰, 노트북, 그 다음에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드는 옷, 그죠?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드는 청바지, 안경,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 사 쓰게 됩니다. 그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죠. 자, 이 다양해진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산업계에서는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품종 중량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술로는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T 기술이 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이 컴퓨터 기술이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자동화 기술, 공장 자동화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또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와 회사가 미국이고요. 미국의 포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회사는 또 어딜까요? 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체계는 중품종 중량 생산 체계를 이제 개척했던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재밌는 건 둘 다 자동차 회사네요. 그죠? 이 토요타의 중품종 중량 생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 이걸 또 다른 말로 플렉시블 프로덕션, 유연 생산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뭡니까? 이 생산 체계를 가져가서 배워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한 회사, 그 회사의 이름을 따서 뭐 토요타 생산 방식, TPS다 이렇게 이름 짓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린 생산 체계로고요.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다시 설 저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은 ICT 기술, 그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공장입니다. 네. 그럼 고객은 또 어떻게 변했느냐? 이 3차 산업혁명, 자, 제가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 아까 물건을 어떻게 샀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고객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그 셔츠를 예를 들까요? 이 셔츠, 야,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야. 나는 말이야, 제 신체 구조상 제가 오른팔이 왼팔보다 한 1cm 정도가 깁니다. 그래서 자, 내 오른팔은 왼팔보다 1cm 길게 만들어줘. 그죠? 그리고 나는 셔츠가 이 호주머니가 하나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호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 셔츠 이게 카라 부분에 여기 단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추가 보기 싫잖아요. 그죠? 요즘은 단추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잠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단추는 이제 보이지 않게 이쪽을 안쪽으로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셔츠야,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공급하는 제조회사는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고객이 원하는 바는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 생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자, 고객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최소 20, 30%에서 많게는 50%, 100%까지 물건을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게 좋은데, 근데 공장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물건을 만들어주면 공장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안 나오죠. 생산성이 안 나오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이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공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어떻게 변해요? 스마트 공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공장은 뭐냐? 자, 대량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기술이 집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2차 산업혁명 때 미국에서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들이, 관리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품질을 끌어올리고 재고를 최적화시키고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끔 운영하는 기술들, 공장 운영 기술, 공장 오퍼레이션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산업공학에 이러한 로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로직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기억나십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이 공장에 적용이 되면서 PLC가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LC가 들어간 MCT, CNC가 개발이 되는 거죠. 공장 자동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ICT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IoT죠. 그죠? 무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센서 기술들. 자, 이 ICT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은 공장의 문제를 센서를 통해서 센싱을 합니다. 그리고 두뇌에 전달을 해야 되죠. 그죠? 뭐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ICT 기술.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공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한 걸 두뇌로 보내게 됩니다. 두뇌가 뭡니까? 공장 운영 기술. 그죠? 인공지능, 품질 관리, 재고 관리 기법들. 이런 알고리즘과 융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 쪽으로요? 자동화 쪽으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융합이 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장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사람의 유기체와 같이, 사람과 같이 잘못된 부분들을 센싱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대량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기술을 또 대량 맞춤형 공장이 아닌 기존의 대량 생산 공장에 적용을 하더라도 생산성, 품질, 안전, 공장의 모든 운영 부분이 효율,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스마트 공장이죠. 자, 독일인들은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 가장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고객 맞춤형, 대량 맞춤형 생산이다. 아,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한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만드는데? 공장 운영 기술과 자동화 기술, ICT 기술이 융합이 돼서 스스로 센싱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공장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대량 맞춤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공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